안녕하세요. 혹시 타인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방전된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네, 있죠. 바로 공감 피로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니체의 연민 비판과 공감 피로 해법을 통해 이 문제를 아주 흥미로운 각도에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니체 철학, 특히 그 연민, 미틀라이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서 말이죠. 맞아요. 이게 어쩌면 좀 차갑거나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니체의 이런 관점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겪는 감정 소모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번 탐구를 통해 공감 피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니체의 눈으로 한번 진단해보고 또 감정을 고갈시키는 대신 오히려 힘을 얻는 새로운 관계 맺기 방식은 없을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정말 시의적절하면서도 깊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니체 본인이 공감 피로라는 현대 용어를 쓰진 않았죠. 그렇죠. 그땐 없던 말이니까. 하지만 그가 연민이라고 지칭하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그 감정 분석 속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탈진의 근본 원인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착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보통 우리는 공감 능력이 클수록 더 인간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배우고 생각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니체는 여기서 완전히 180도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이 극명한 대조, 즉 연민은 미덕인가 아니면 오히려 삶을 약화시키는 감정인가 하는 이 질문이 오늘 논의의 출발선이 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꽤 깊이 뿌리내려 있죠. 네, 그렇죠. 미덕이라고 배우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니체는 이런 종류의 무차별적인 연민이 오히려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심지어 고통 자체를 더 널리 퍼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봤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죠.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민은 강해지려는 의지에 반하는 우울하고 쇠약하게 만드는 감정이며 연민을 받는 사람을 그 무력한 상태에 고정시켜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니체 분석의 독특함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연민을 단순한 감정 교류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묘모한 권력 감각을 연결시킵니다. 권력 감각이요? 연민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민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도움을 주는 자, 즉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놓게 되고 반대로 연민 받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 규정되기 쉽다는 겁니다. 아, 물론 의식적인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연민이라는 감정 구조 자체가 그런 위계 질서를 내포하기 쉽다는 통찰이죠. 그렇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공감 피로라고 부르는 현상은 단순히 공감을 너무 많이 해서 지친 게 아니라 어쩌면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방식, 즉 상대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연민을 쏟아 부으면서 스스로의 힘, 에너지를 고갈시킨 결과 나타나는 일종의 경고 신호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아, 경고 신호다. 네. 피로 자체가 근본 문제가 아니라 그 피로를 유발한 무분별한 연민 습관, 그리고 니체가 날카롭게 비판했던 군집 도덕, 즉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휘둘린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권력 감각과 연결된다는 분석이 정말 새롭네요. 우리가 그냥 선이라고만 믿었던 감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느낌입니다. 네, 니체의 시선이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럼 니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논거들을 들어서 연민을 그렇게까지 비판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료를 보면 특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연민하는 자들에 대하여 장이나 후기 저작인 안티크리스트 같은 데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지적했나요? 네, 여러 측면에서 비판하는데요. 첫째로 연민이 겉으로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로나 무력감,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오히려 더 널리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오히려 확산시킨다. 네, 함께 슬퍼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다 같이 무기력의 늪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둘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 권력 감각과 관련해서 연민이라는 행위가 종종 타인을 돕는다는 고상한 명분 아래
실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만족감을 얻으려는 은밀한 심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즉, 연민이 순수한 이타심의 발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좀 불편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연민이 가진 불편한 진실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걸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고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문화적인 병리 현상으로까지 확장해서 봤다고 하던데요. 병적 도덕이나 금욕 이상 같은 개념들이 언급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니체 사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개인 심리를 넘어서 문화 비판으로 나아간다는 점인데요. 그가 말하는 병적 도덕, 파톨로지컬 모렐리티, 이나 금욕 이상, 에스테틱 아이디얼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네. 이건 사회나 특정 집단이 연민이나 자기희생 같은 가치를 최고 미덕으로 내세우면서 역설적으로 개인의 강인함, 건강한 자기주장, 삶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 같은 것들을 억누르고 심지어 쇠약함 자체를 바람직한 상태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문화적 경향을 비판하는 개념입니다. 쇠약함이 바람직하다고요? 예를 들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너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개인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나 강한 충동을 죄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억누르게 되죠. 니체는 이렇게 억압된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형태, 즉 원한, 리센티먼 혹은 자기 혐오로 변질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원한, 레상티망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도덕 규범이 사회 전체의 활력과 창조성을 어떻게 갉아먹을 수 있는지의 뭐랄까 거시적인 진단이었던 셈입니다. 와, 정말 관점이 다르네요. 연민이 개인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렇다면 이런 비판 끝에 니체가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조건 연민하지 말고 차갑게 외면하라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분명 다른 방식의 관계 맺음이나 태도를 제안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니체는 파괴적인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연민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관계 맺기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자료에서 제시된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죠. 첫째로 거리의 파토스, 파소스 델 디스탄스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거리의 파토스. 좀 어렵네요. 여기서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타인과 감정적으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형식, 스타일을 세우는 힘을 의미합니다. 아, 건강한 거리두기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타인의 감정에 무조건 휩쓸리거나 동화되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능력이죠. 이것이 냉담함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거리의 파토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그 거리 위에서는 어떤 다른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연민 말고 다른 감정이나 태도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확보된 거리 위에서 니체는 연민 미틀라이드, 고통을 함께 나눔, 과는 다른 종류의 긍정적 정동들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쁨의 나눔 및 프로이드입니다. 기쁨을 나눈다. 네, 타인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의 성공, 강점,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 긍정적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하. 또한 증여하는 덕 쉔케닌드 추경들을 강조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동정하거나 위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잠재력과 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관대함과 창조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그냥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 네, 예를 들어 친구가 실패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을 넘어 그 친구가 실패로부터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해주는 식이죠. 확실히 다르네요. 더 나아가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인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 고통과 시련까지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태도,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극복, 셀프 오버 빈동을 통해 스스로 내면의 힘과 풍요로움을 축적하는 삶의 방식을 강조합니다. 아모르 파티, 자기 극복. 네, 이렇게 스스로가 강하고 충만해지면 타인의 불행에 쉽게 휘둘리거나 잠식당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진정으로 힘이 되는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연민 대신 기쁨을 나누고
상대의 힘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거군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정확합니다. 상당히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통찰을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니체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감 피로를 관리하고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까지 6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실용적인 부분이죠.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단계, 피로신호, 재해석하기. 이게 첫 단추인데요. 일상에서 갑자기 무력감이나 짜증이 밀려오거나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습관적으로 내가 너무 차가운가? 혹은 나만 너무 이기적인가 하고 자책하기 쉽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2단계에서는 그런 자기 비난 대신 지금 내가 연민이라는 감정을 사용하는 방식 혹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구나 라고 그 피로감의 의미를 바꿔 읽어보는 겁니다. 관점 전환이네요. 네, 감정 자체를 나쁜 것으로 몰아세우지 말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나의 에너지 사용 패턴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죠. 중요한 시작점이네요. 2단계, 거리 회복 및 관역 재설정. 1단계에서 신호를 감지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에 반사적으로 뛰어들어 감정을 소모하려 애쓰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목표, 내가 추구하는 가치, 완수해야 할 일, 나의 책임 영역 등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모든 걸 다 짊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때로는 도움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대화의 주제를 전환하는 것이 비인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를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용기가 참 중요하죠. 3단계, 연민에서 존중으로 전환. 이건 관계 맺는 방식의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를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로 규정하며 무력하게 만드는 방식의 연민 대신 그 사람 안에 내재된 힘과 가능성, 즉 스스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방식의 도움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상대를 약하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건네기보다 문제의 본질을 함께 파악해주거나 상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질문을 던져주거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설계해주거나 혹은 그가 짊어진 부담을 분산시킬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해주는 방식 등이 있겠죠. 함께 우는 것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핵심은 함께 주저앉아 우는 것을 넘어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니체적 의미의 존중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네, 앞선 3단계가 주로 인식의 전환과 건강한 거리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자료에서 제시하는 다음 3단계는 우리의 내적 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맺기의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해당합니다. 제가 4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4단계, 힘의 예산 관리. 아주 실용적인 비유인데요. 마치 재정 예산을 관리하듯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 혹은 니체식으로 말하면 힘의 의지가 발현될 수 있는 자원을 예산처럼 관리하라는 겁니다. 힘의 예산,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무한정 퍼질 수 있는 에너지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자신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개입하고 도와야 할 핵심 영역과 적절히 거리를 두고 흘려보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영역을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배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네요. 그렇죠. 모든 요구에 다 응답하려 하거나 모든 고통에 다 감정이입하려 하면 결국 탈진하게 마련입니다. 니체적 관점에서 보면 지속 불가능한 선행이나 자기 파괴적인 감정 소모는 결국 자신뿐 아니라 관계 전체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냉철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배분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타인의 고통이나 세상의 비극적인 사건들에 직접적으로 감정이입해서 함께 고통받는 대신 그 강렬한 경험이나 감정을 예술활동,
그림, 음악, 춤 등 지적인 사유, 글쓰기, 일기 쓰기 등 자신만의 고유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다루어 보라는 겁니다. 아, 예술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요? 네, 니체는 감정이나 혼란스러운 경험들이 특정한 형식, 폼 또는 스타일을 부여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봤습니다. 격렬한 감정에 압도당하는 대신 그것을 재료 삼아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이네요. 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자신의 혼돈에 스타일을 부여하라 라고 말했을 때의 실천적 의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 경험을 소화하고 의미를 부여해보는 시도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 6단계, 선택적 연대. 이 단계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깊이 공감하고 연민을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의 증가, 스티거릉 데어마흐트를 가져다주는 관계, 즉 함께 있을 때 서로의 가치와 가능성이 확장되고 고양되는 그런 관계에 선택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연대하라는 겁니다. 힘의 증가를 가져오는 관계.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관계나 연대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편안하거나 익숙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그 결과를 꾸준히 점검하고 성찰하는 태도입니다.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니라 생산적인 관계군요. 그렇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뭐랄까, 윈윈이 되는 관계에 의식적으로 투자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듣고 보니 6단계가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이네요. 예를 들어 4단계에서 말씀하신 힘의 예산 관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솔직하게 오늘은 정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들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 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죠. 이전에는 그런 느낌이 들면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술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제안인 거죠. 아주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언 같습니다. 맞습니다. 5단계의 미학적 승화도 흥미롭고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터뜨리는 것 외에 제3의 길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쵸. 창조적인 해소 방법이죠. 오늘 우리는 니체의 연민 비판이라는 어쩌면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심지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강력한 렌즈를 통해 현대인이 흔히 겪는 공감 피로 현장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봤습니다. 네,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하나 꼽자면 이것 같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감이나 소진 상태가 당신이 뭔가 잘못되었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현재 상태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인식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무차별적인 연민이나 건강하지 못한 감정 소모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니체의 제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심이나 연결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연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소중한 연결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적절한 거리두기, 그것을 담아낼 자신만의 고유한 형식, 스타일 만들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 모두의 힘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전환하고 승화시키라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아, 전환하고 승화시키라. 네, 이렇게 접근할 때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은 더 이상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피로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상당히 희망적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네,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상에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최근 당신을 감정적으로 가장 소진시켰던 공감이나 연민의 경험을 하나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때 니체가 말한 거리의 파토스를 의식적으로 조금 더 유지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혹은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빠져들기보다 그 사람의 강점이나 기쁨의 나눔, 밋 프로이드, 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했더라면 그 상황의 결과나 당신 자신의 에너지 상태는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졌을 거라고 상상되시나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천천히 찾아보는 시간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당신의 삶 속에 살아있는 지혜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